26세의 취미 동굴 탐험가 존 존스. 그는 친구, 가족과 함께 동굴 탐험을 즐겨 했다. 취미 탐험가였지만 동굴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을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탐험을 했다. 이런 시간들은 의대생이었던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평생의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간이 되어버린다. 미국 버지니아주 존 존스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굴 탐험이다. 그리고 그의 동생 조시도 그와 함께 동굴 탐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존스 형제는 어릴 때부터 많은 동굴을 탐험해오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 소아 심장내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며 존은 그럴 여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동굴 탐험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마음 한켠에만 간직해 두도록 한다. 2009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전 연휴를 맞아 존은 집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가진다.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아내 그리고 그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동생 조시의 말 한마디가 존의 마음을 휘젓는다. 너티퍼티 동굴이 드디어 열렸다는 것이다. 너티퍼티 동굴은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서쪽에 위치한 동굴이다. 이 동굴은 1960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여러가지 방과 천장이 굉장히 낮은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어 기어다니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실제 동굴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동굴 탐험 초보자들도 이곳을 많이 방문한다. 보이스카우트 활동으로 이곳에 체험학습을 올 정도로 당시에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너티퍼티 동굴의 구조는 좁은 통로의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여러가지 구조가 혼합된 더 메이즈, 여기엔 두드리면 종처럼 울린다는 속이 빈 바위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빅 슬라이드가 있다. 이 구역은 초보자들도 동굴을 탐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동굴 초보자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다. 더 버스 커널이라 불리는 이곳은 거꾸로 된 Y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부터는 통로가 더욱 좁아진다. 심지어 숙련된 탐험가들조차도 탐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도가 완전히 완성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고 이곳을 탐험했던 초보 탐험가들은 모두 지옥을 맛보았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보이스카우트 2명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끼어 구조대들이 계속해서 출동하여 구조를 하였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수년간 폐쇄되어 있었지만 동굴 탐험가들의 항의로 인해 2009년 드디어 너티퍼티 동굴이 다시 열린 것이다. 존과 그의 동생 조시는 유타주의 여러 동굴들을 탐험한 경험이 많았지만 너티퍼티 동굴은 가본 적이 없었다. 존은 너티퍼티 동굴이 열렸다는 소식에 그동안 쌓여있던 동굴 탐험의 욕구가 치솟았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내일 아침 이곳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을 한다. 11월 24일 오전 9시 존과 가족들 그리고 존의 친구들 총 11명이 너티퍼티 동굴에 도착한다. 하지만 시부모와 그의 아내 에밀리는 집에 남았다.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아직 1살인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너티퍼티 동굴을 즐기러 그곳으로 들어간다. 11명 전원이 동굴로 들어갔는데 이들 중엔 동굴 탐험 초보자들도 있었다. 모두 빅 슬라이드에서 로프를 장비하고 즐겁게 그곳을 탐험했다. 하지만 존은 여기에서 만족할 거였다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존은 무리해서 초보자였던 7명을 제외하고 본인과 동생 존 조시 그리고 친구 2명과 함께 총 4명으로 팀을 꾸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기로 한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 더 버스 커널에 도착하였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통로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기어다녀야만 한다. 이곳이 바로 너티퍼티 동굴을 지금까지 폐쇄시켰던 주범으로 초보 탐험가들을 계속해서 조난시켰던 장소임을 존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초보자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동굴 탐험을 해왔던 그에겐 오히려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뿐이었다. 이제 거꾸로 된 Y자 갈림길에서 4.5m 길이의 왼쪽 통로로 가면 된다. 하지만 존은 이곳을 가지 않고 오른쪽의 통로로 나아간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참아왔던 동굴 탐험 욕구가 발현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착각했을 수도 있다. 통로는 좁기도 하고 구불구불하다. 그래서 어깨, 엉덩이, 다리 순으로 온몸을 비틀며 힘겹게 나아가야 한다. 존이 마주한 이 통로에 바위가 튀어나온 이 부분은 코르크막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5m 정도를 직진하면 아래로 꺾여진 위험한 구간이 존재한다. 알려진 바로는 무려 70도 정도라고 한다.
사실상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탐험가들은 여기서부턴 탐험을 이어가기 힘들어했다. 실제로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보이스카우트의 16세 브록 클라크가 5년 전 코르크 마게를 지나는 도중 위험을 느끼고 돌아서다 몸이 끼었다. 그리고 구조대가 그를 구조하는데 14시간이나 걸렸었다. 존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위협을 느끼고 돌아서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돌아설 수가 없었다. 돌다가 몸이 끼었었던 브록 클라크는 170cm였지만 존은 180cm를 넘는 거구였던 것이다. 애초에 시도해볼 사이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앞으로 갔다. 일단 앞으로 가서 넓은 공간이 나온다면 거기서 돌아서서 빠져나오려 했을 것이다. 존은 결국 70도 각도로 아래로 꺾인 이 공간을 내려간다. 이곳은 탐험가들이 위험을 느껴 아무도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탐험가는 존이 최초였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이곳은 존이 힘을 쓰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매우 좁은 통로를 미끄러져 가는 그 순간 이 통로의 마지막 구간에서 미끄러지는 속도가 높아진다. 그의 손은 머리 앞에 있었고 속도를 제어하기가 힘들었다. 몸을 돌릴 수 있는 넓은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팔로 속도를 제어하면서 극한의 공포를 느낀 존은 조시가 들리도록 여기로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다. 여기서라도 몸을 돌려보려야겠다고 생각한 존은 몸을 비틀어 본다. 몇 번 시도해보다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존은 그의 헤드램프로 전방 주변을 밝혀본다. 전방에 조그만 구멍이 보였다. 그리고 존은 그 구멍으로 내려간다. 순간 몸이 수직으로 떨어지듯 구멍이 그를 잡아당긴다. 이 구멍은 가로 45cm, 세로 25cm로 모니터 크기 정도의 면적으로 아주 좁다. 길이는 170cm 정도의 각도는 거의 90도이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사실 그가 왜 이 구멍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그대로 박혔다는 추측도 있고 그 구멍을 지나면 몸을 돌릴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있을 것이라 믿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 어쨌든 그는 거의 90도 가까이 거꾸로 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힘을 써 몸을 꺼내려 했다. 팔은 가슴 쪽에 접힌 채 바위에 갇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한정된 자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나마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앞에만 있을 뿐 다리를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움직이다가 다리가 더 좁은 틈으로 끼어버렸다. 이제 존은 구멍에 완전히 끼었다. 단 한치도 움직이지 못한다. 183cm 90kg 건장한 체격의 그에게 이 공간은 너무 작아서 숨을 크게 들이쉬며 폐를 충분히 확장할 공간도 없었다. 거기에 바위에 낀 왼팔이 가슴 쪽을 압박했다. 온몸에 힘을 쓰느라 체력까지 빠진다. 숨이 가빠진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신음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조시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살려면 다시 불러야 했다. 조시에게 구해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조시는 형을 구하기 위해 이 위험한 공간을 지나온다. 조시는 존과 달리 다리를 아래로 향해서 온다. 힘겹게 이곳에 온 그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한 조시는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존을 끌어내 본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구조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존에게 구조대를 불러온다고 안심시킨 뒤 동굴 밖으로 향한다. 존은 이제 힘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은 멈추었고 주로 호흡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하지만 중력은 그를 점점 더 구멍 속으로 내려가게 했고 몸 전체가 바위에 눌려간다. 계속되는 고통을 참아가며 존은 구조대를 기다린다. 이곳에 처음으로 도착한 구조원의 이름은 수지이다. 그녀는 발목에 로프를 장비하고 이곳에 왔다. 수지가 도착했을 때 시간은 12시 30분. 존이 이곳에 갇힌 지 이미 3시간째다. 존은 드디어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실제로 그는 수지에게 정말 나가고 싶었다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다. 그리고 수지는 존의 다리에 로프를 묶어 더 피트라는 이 통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로프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것도 역부족이었다. 이번엔 도구를 가져와 존이 빠진 구멍을 넓혀보려 한다. 하지만 단순한 도구로는 바위가 단단해 잘 부서지지 않아 몇 센티미터 정도만 넓힐 수 있었다. 드릴이나 아니면 폭발로 구멍을 넓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존에게 더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구조 시도를 해보지만 열악한 동굴 환경에 모두 실패한다. 이곳은 단 한 사람만이 힘겹게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구조 장비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힘을 써야 했다. 게다가 너무 좁은 공간 때문에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구조대는 고심 끝에 풀리라는 도구로 구조 작업을 개시한다. 5년 전 너티퍼티 동굴에서 브룩 클라크를 구조할 때 이것을 사용해 구조에 성공했었다. 풀리는 구조자의 몸에 묶은 로프를 동굴벽 또는 틈에 연결 고리를 설치하여 도르래의 원리로 힘의 방향을 바꿔 효과적인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하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이 좁은 구멍에 8시간째 갇혀 있다. 구조대가 예상했을 때 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9시간 남짓이다. 장비를 이곳까지 가져오려면 1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플리를 설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흐른다. 드릴질은 동굴 전체를 진동시킨다. 잘못하면 동굴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지만 존을 구하려면 해야만 한다. 드릴질을 하며 생기는 진동은 아마 존의 피부로도 느껴졌을 것이다. 존은 기도를 하며 이 끔찍한 동굴에서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몸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진다. 사람의 몸은 거꾸로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 거꾸로 서 있는 경우 중력의 영향으로 혈압이 높아지며 장기들이 폐를 압박하여 숨이 가쁘게 되고 머리에 피가 몰려 의식을 잃거나 뇌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안구에도 피가 몰려 실명될 수도 있다. 물구나무 서기를 잠깐 해도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그는 이곳에 끼인 지 12시간째이다. 구조대가 예상한 생존 시간을 이미 넘었다. 거기에 더해 바위에 꽉 눌려있다. 존은 다리를 움찔거리며 이제는 환각을 볼 지경에 이른다. 구조대원의 말에 대답도 느려졌다. 구조대원들은 그를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뿐이었다. 무전기를 통해 존과 아내가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존은 그제야 조금 침착해지며 곧 나갈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굴 속은 공기가 한정적이다. 여러 사람이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도 숨을 쉬기 점점 힘들어진다. 사고 다음날 오후 4시 드디어 플리가 설치되었다. 이 작업을 맡은 사람은 라이언이다. 라이언은 그의 다리를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조정해준다. 다행히 로프를 당길 때마다 몇 센티씩 들어 올려진다. 하지만 존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멈추라고 말한다. 그 고통을 예상하기로는 구멍 안은 바위로 울퉁불퉁했을 것이다. 구조대는 그를 어떻게든 끌어올릴 생각뿐이니 억지로 그를 끌어올린다면 그 안에서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된 채로 다리도 로프로 꽉 메어져 있어 색이 거의 파랗게 될 정도로 다리에 피가 안 통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잠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주고 다시 시도해 그를 끌어당긴다. 할 수 있는 끝까지 그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 마침내 라이언은 존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라이언은 그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며 안심시킨다. 그리고 라이언은 튜브를 통해 그에게 게토레이를 마시게 했다. 이 시점에서 존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보이던 구조 작업은 다시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그의 다리가 동굴 천장에 닿아 이제 더 이상 끌어올리기 힘든 것이다. 존이 다리에 힘을 쓸 수 있었다면 탈출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까지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게 구조원 라이언이 허탈해하며 존의 다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기절한다. 몇 분 후 깨어난 라이언의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존은 다시 그 구멍에 빠져 있었다. 동굴벽에 설치된 연결고리가 힘을 못 이기고 떨어지며 라이언의 안면을 강타한 것이다. 그의 입술과 혀에선 피가 났고 뇌진탕이 왔다. 그는 빨리 거기서 나와 병원을 향했다. 라이언은 나오면서 존의 숨소리가 거칠며 자신의 말에 반응이 느리다는 것을 말해줬다. 해제된 플리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또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다. 동굴 전체에는 드릴 소리가 또 다시 울려댄다. 이미 구조대가 예상한 생존 시간인 9시간의 3배가 넘었다. 존의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도와준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낀 구조대원들은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은 점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조용해진다. 구급대원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한다. 200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56분 존 존슨은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가 구멍에 빠진 지 27시간째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후 너티퍼티 동굴의 토지 소유자는 다이너마이트로 동굴을 폭파하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그러지 못한다. 대신 너티퍼티 동굴은 주의원과 유가족의 전원 동의로 콘크리트로 봉쇄하여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존 존스의 무덤을 만들어
그의 친구와 가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러티퍼티 동굴을 종종 방문한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존은 그곳에 끼어 있다.